여러분, 사방이 강대국이고 땅은 좁고 자원도 부족한 나라가 수천 년을 버텨내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40년간 문명의 흥망성쇠를 연구한 하버드대 체인버스 교수는 단호하게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데이터 속에서 한국은 진작 사라졌어야 할 설명 불가능한 이상치였을 뿐이니까요. 그런데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노학자의 확신이 통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사력도 아니고 자원도 아닌 그 무엇도 아닌 전혀 뜻밖의 무기로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세계적인 학자가 자신의 법칙을 버리고 감탄하게 만든 한국의 진짜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금 그 베일이 벗겨집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이방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땅은 좁고 자원은 부족하고 문명 붕괴의 교과서적 조건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친 나라치고 살아남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앞에서 제 법칙이 처음으로 멈췄습니다. 저는 앤드루 체인버스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비교문명학과에서 40년 넘게 문명의 생존과 붕괴를 연구해온 학자예요. 제 연구실 서가에는 역사 속에서 사라진 문명들의 기록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그 기록들이 하나같이 가리키는 법칙이 있어요. 지정학적 압박, 자원 부족, 반복된 외침.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떤 민족도 온전한 형태로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개 문명의 데이터가 그 법칙을 예외 없이 증명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있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세계사에서 손꼽히는 강대국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있고 국토의 70%가 산지인 탓에 농경지는 만성적으로 부족했으며 기록으로 남겨진 외침만 수백 회에 달합니다. 제 법칙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었어요. 데이터대로라면 이 민족은 진작 지도에서 지워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버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나라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와 기술과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순을 풀기 위해 하버드 연구실을 나섰습니다. 62살, 학자 인생의 마지막 현장 연구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자체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건 출발 전 자료로 확인했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는데 이 나라의 크기가 도무지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산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강이 흐릅니다. 강 너머로 빌딩 숲이 펼쳐지고 빌딩 옥상마다 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자료에서 읽은 것처럼 좁은 땅이 맞는데 눈에 들어오는 풍경은 좁지 않았습니다. 호텔 19층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봤을 때 그 인상은 더 강해졌어요. 산이 도시를 감싸고 도시 한가운데로 강이 흐르고 그 강 양편으로 건물들이 끝없이 이어지는 풍경. 그리고 거리에는 사람이 넘쳤습니다. 야구 경기가 막 끝나고 관중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어느 방향을 봐도 사람이 가득했어요. 이 작은 땅에 5천만 명이 산다는 사실이 비로소 피부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강과 바다가 손에 잡힐 듯 가까운 땅. 지역만 놓고 보면 사람이 누리기엔 나쁘지 않은 조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이 땅은 수천 년 동안 강대국의 탐욕 앞에 놓여 있었거든요. 살기 좋은 땅은 빼앗기 좋은 땅이기도 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십니다. 뭔가 설명이 안 되는 장면을 마주하면 일단 기록부터 하는 게 40년 된 학자의 습관이거든요. 첫 번째 메모는 짧았습니다. 이 나라는 왜 사라지지 않았는가?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이 질문 앞에서 제 40년 법칙이 처음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틀렸다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예외가 없는 법칙이란 없고 예외를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학문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이니까요. 문제는 한국이 단순한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제가 수십 년간 옳다고 믿어온 그 법칙 자체를 다시 써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서울의 첫날 밤은 길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다리의 불빛이 강물 위에 내려앉아 있었고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연구를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수천 년을 버텨온 사람들,
그 생존의 비밀이 반드시 이 땅 어딘가에 새겨져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답은 반드시 있습니다. 데이터가 설명하지 못하는 곳에 반드시 더 깊은 진실이 숨어 있거든요. 수백 번 외부의 침략을 당한 횟수입니다. 한국 역사서를 처음 펼쳤을 때 저는 이 숫자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수백 번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고려 한 왕조만 놓고 봐도 북방 유목민족의 침입 기록이 수십 회에 달합니다. 조선시대를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나요. 학자로서 저는 이 숫자를 처음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 민족은 오랫동안 시달려왔다고. 그러나 서울에서 자료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 해석이 틀렸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침략의 횟수가 많다는 것과 실제로 점령을 당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먼저 지형부터 봐야 합니다.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북쪽으로만 대륙과 연결된 반도입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예요. 가계로 치면 입구가 하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 입구마저 험준한 산악 지형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밖에서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들어온다 해도 좁고 길게 늘어진 반도 전체를 장악하려면 엄청난 병력과 물자가 필요했습니다. 차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차지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중국을 먼저 봤습니다.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몽골, 청나라. 중국 역대 왕조 가운데 한반도를 직접 침공한 경우를 손꼽아 보면 5손가락 안에 들어옵니다. 중원을 지배한 황제들이 왜 이 좁은 반도를 그냥 벗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굳이 점령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조공과 책봉 관계, 쉽게 말하면 형식적으로 우위를 인정받으면서 조금씩 예물을 받는 방식이 훨씬 이득이었습니다. 직접 군대를 보내 점령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생각하면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중국 왕조 입장에서도 남는 장사였던 거거든요. 땅이 워낙 넓으니 굳이 이 외딴 반도까지 손을 뻗을 이유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수백 번의 침략 기록은 어디서 온 걸까요? 북방 유목민족입니다. 거란족, 여진족, 말갈족. 지금은 역사에서 사라진 이 집단들이 한반도 국경을 수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정복이 아니었어요. 먹을거리였습니다. 초원에서 유목 생활을 하던 이들은 농경사회가 쌓아놓은 곡식과 물자를 노렸던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 강도짓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국경지역 마을이 피해를 입는 일은 잦았지만 나라 전체가 흔들릴 만한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조금 달랐습니다.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한반도를 대륙 진출의 통로로 봤습니다. 땅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중국으로 가는 길목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7년을 끌고도 결국 물러났습니다. 통로로 쓰려 했던 땅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겁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처음으로 한국의 생존 방식에 대한 직관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는 강해서 버틴 게 아니었습니다. 삼키기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형이 방패였고 반도의 형태 자체가 침략자의 발목을 잡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자료를 읽으며 저를 더 놀라게 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스스로 이 역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하는 거였어요. 많은 이들이 수백 번의 침략 기록을 비운의 역사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피해자의 서사로 읽는 거죠. 그런데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의 외침에도 민족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 언어와 문화와 왕조가 끊기지 않고 이어졌다는 것. 이건 비운이 아니라 경이로운 생존의 기록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럽 역사에서 이 정도 지정학적 압박을 받은 민족들 가운데 지금까지 온전한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폴란드는 한때 지도에서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발칸반도의 수많은 민족들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흡수되거나 해체됐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저는 이 땅이 탐나는 땅이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하고 산과 강과 바다가 좁은 공간에 밀집한 이 반도는 분명히 욕심을 낼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러나 욕심을 낸다는 것과 실제로 손에 넣는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탐나는 땅이었지만 삼킬 수 없는 땅이기도 했던 겁니다. 그 이유를 지형에서만 찾는다면 절반밖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머지 절반은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 안에 있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아침, 저는 한강변에 섰습니다. 학자의 습관이란 게 그렇습니다. 자료와 데이터로 먼저 파악하고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한강에 대한 자료는 서울에 오기 전에 이미 충분히 읽었습니다. 길이 약 514km. 수도 서울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강. 숫자로는 그렇게 읽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강변에 서보니 자료가 말해주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강이 넓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저는 세계 여러 나라의 도시를 다녀봤습니다. 런던의 템스강, 파리의 센강, 제 고향 보스턴 근처의 찰스강까지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을 꽤 많이 봐왔는데 한강의 강폭은 그것들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템스강이나 센강은 다리 위에 서면 건너편 사람의 표정이 보일 정도로 좁거든요. 그런데 한강은 건너편 건물이 아득하게 보일 만큼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상한 일이냐면 강의 길이와 강폭은 보통 비례하거든요. 길이가 짧은 강은 유역이 좁고 유역이 좁으면 물이 많이 모이지 않으니 강폭도 좁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한강은 달랐습니다. 한반도가 동서로 좁은 땅이다 보니 강의 길이가 원천적으로 길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럼에도 강폭은 거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하늘에 있었습니다. 여름철 집중 호우. 짧은 기간에 엄청난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몬순 기후의 특성 때문에 한강은 짧은 유역에도 불구하고 여름마다 어마어마한 물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 물을 감당하기 위해 수천 년에 걸쳐 강바닥이 넓어진 거예요. 조건의 불리함이 오히려 다른 방식의 장대함을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묘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이 강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닮아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짧고 좁은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그 조건이 오히려 독특한 방식의 힘을 만들어냈다는 것. 불리한 지형이 강을 넓혔듯 혹독한 환경이 이 민족을 다른 방식으로 단단하게 만들었을 거라는 직관이었습니다. 물론 한강이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강폭이 넓고 유량이 많다고 해서 쓸모있는 강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운송수단으로서의 강이 가치를 가지려면 배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강은 길이에 비해 낙차가 커서 경사가 급하고 유속이 빠릅니다. 미시시피강처럼 수천 킬로미터를 배로 올라가며 내륙 깊숙이 물자를 나르는 방식은 한강에서는 불가능했어요. 미국이 미시시피강을 축으로 내륙 농업지대와 해안을 연결하며 거대한 물류망을 구축한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은 다른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서울을 가로지르며 도시에 거대한 스케일을 부여했고 강변을 따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며 지금은 수백만 시민의 일상적인 휴식 공간이 됐습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조건 안에서 다른 가능성을 찾아낸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한국이 수천 년 동안 살아남은 방식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변 벤치에 앉아 흐르는 물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형 전체를 다시 읽는 거예요.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산지가 대부분인 국토, 사면이 바다로 막힌 반도의 형태. 어느 하나 쉬운 조건이 없습니다. 겨울은 혹독하게 춥고 여름엔 저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경작할 수 있는 평지는 늘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조건들이 이 민족을 만들었습니다. 먹을거리가 늘 부족한 땅에서 혼자 살아남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산지로 나뉘은 지형 팟에 마을과 마을이 고립되기 쉬웠고 고립된 집단이 살아남으려면 내부의 결속이 단단해야 했어요. 함께 농사짓고 함께 저장하고 함께 위기를 버티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 그 방식이 몸에 새겨졌을 거예요. 한강은 그 모든 것을 담고 서울 한복판을 흐르고 있었습니다. 좁은 땅이 만들어낸 넓은 강, 불리한 조건이 빚어낸 독특한 장대함.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이 나라의 생존 방식이 단순히 운이나 지형의 덕분이 아니라는 확신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답은 땅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무기를 든 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역사는 그 답을 수없이 보여줬습니다.
일본의 사무라이가 그랬고 유럽의 봉건 기사가 그랬습니다. 힘이 곧 권력이고 권력이 곧 지배인 사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누르고 그 구조가 수백 년을 이어가는 방식. 저는 그것을 문명의 일반적인 작동 원리로 오랫동안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이 있었습니다. 서울 연구 나흘째. 저는 조선시대 통치 체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비교 사례를 수집하는 작업이었어요. 그런데 자료를 읽으면 읽을수록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나라는 군인이 아닌 학자가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과거 시험을 보십시오. 조선의 관료가 되려면 유교 경전과 역사, 문학을 몇 년씩 공부해서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우예가 뛰어나다고, 힘이 세다고, 집안이 좋다고 관직에 오를 수 없었어요. 그를 알고 논리를 갖추고 나라를 다스릴 학문적 소양을 갖춘 자만이 권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험으로 관료를 뽑는 능력주의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유럽에서 이와 비슷한 체계가 자리를 잡은 게 언제였을까요? 19세기입니다. 영국이 공개 경쟁 시험으로 관료를 선발하는 제도를 도입한 게 1855년이에요. 프랑스, 독일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이미 14세기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유럽보다 약 500년, 사무라이가 지배하던 일본보다는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거거든요. 저는 이 숫자 앞에서 한참을 멈췄습니다. 단순히 제도가 앞섰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제도가 의미하는 바가 더 중요했습니다. 우력이 아닌 학문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세웠다는 것. 그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근본 철학이 달랐다는 얘기거든요. 힘으로 눌러서 복종시키는 게 아니라 논리와 원칙으로 설득하고 다스리는 방식. 이것이 현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통치 원리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생각할수록 놀라웠습니다. 물론 조선의 문치주의가 완벽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시스템 안에도 부패가 있었고 기득권이 있었고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무신이 아닌 문신이 나라의 중심을 잡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 나라의 생존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왜냐하면 선비는 싸우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정복하는 건 그것은 무신의 논리입니다. 힘을 키워서 바깥으로 뻗어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선비는 다릅니다. 안을 다듬고 원칙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질서를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한국이 역사상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한 기록이 거의 없다는 사실. 이것이 단순히 군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운영하는 철학이 근본적으로 달랐기 때문이라는 게 비로소 이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생깁니다. 선비의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군사력이 약한 나라가 외침을 받으면 무너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달랐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 관군이 초반에 무너지자 들고 일어난 건 양반 선비들이었어요. 직업 군인이 아닌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켰습니다. 평소엔 붓을 들던 손이 위기 앞에서 칼을 든 거예요. 선비의 나라가 무신의 나라보다 더 강한 저항력을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무관이었지만 선비의 나라가 길러낸 사람이었습니다. 우예뿐 아니라 학문을 갖추고 원칙을 지키고 논리로 전략을 세운 사람. 세계 해전 역사에서 그와 비교할 수 있는 제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23전 23승. 단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기록은 단순한 군사적 천재성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원칙을 잃지 않은 인간의 힘이었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으며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문명의 강함이란 무엇인가? 군사력이 강한 나라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 가운데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언어와 문화와 정체성을 온전히 유지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정복하려 했던 나라들은 오히려 사라졌고 선비의 나라는 남아 있었습니다. 강하려 하지 않았던 나라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 역설이 이 나라의 가장 깊은 비밀일지도 몰랐습니다. 2007년 12월 충청남도 태안 앞바다 유조선 한 척이 해상 크레인과 충돌하면서 원유 22,000톤이 바다로 쏟아졌습니다. 검은 기름이 파도를 타고 해안선을 덮기 시작했어요.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기름 유출이라면 해안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국제환경단체들도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크고 오염 범위가 너무 넓다고. 그런데 그 예측이 틀렸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사흘 만에 전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한복을 껴입고 고무장갑을 끼고 걸레와 소를 손에 준 사람들이 태안 해안으로 향했어요. 학생이 왔고 직장인이 왔고 노인이 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집계된 자원봉사자 수는 123만 명, 자발적으로 모인 민간인이 123만 명이었습니다. 세계 재난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숫자였어요. 저는 이 기록을 서울 연구실에서 처음 접했을 때 숫자를 2번 확인했습니다. 쉐비즈 3만. 정부가 동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군대가 명령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 조직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도대체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저는 한국 역사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패턴이 있었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졌을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이 부산에 상륙한 지 불과 20일 만에 한양이 함락됐어요. 관군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들고 일어난 건 직업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붓을 들던 유생들이었고 농기구를 들던 농민들이었어요.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그 맥락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세계 해전 역사에서 손꼽히는 제독이에요. 23번 싸워 23번 이겼습니다. 그것도 병력과 물자가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가장 유명한 명량해전에서 이순신이 이끈 배는 12척이었습니다. 상대는 133척이었어요. 숫자로만 보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겼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학자로서 접했을 때 단순한 군사적 천재성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나라가 무너지는 순간에도 원칙을 잃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기꺼이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 결속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이 보이십니까?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민중이 먼저 움직이는 것, 나라가 명령하기 전에 사람들이 스스로 뭉치는 것,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게 자료를 보면 볼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저는 이 패턴의 기원을 찾기 위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답은 땅에 있었습니다. 한반도는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평야가 부족하니 농경지가 절대적으로 모자랐어요. 먹을거리가 늘 부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지가 많다는 것은 마을과 마을 사이가 자연스럽게 고립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고립된 공간 안에서 살아남으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서로 돕는 것, 함께 농사짓고, 함께 저장하고, 함께 위기를 버티는 것. 혼자서는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수천 년에 걸쳐 협력의 문화를 빚어낸 겁니다. 구례라는 게 있습니다. 조선시대 농촌 공동체의 협동 조직이에요. 혼자 할 수 없는 농사일을 마을 사람들이 함께 돌아가며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크마시도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도우면 당신이 나를 돕는 품을 교환하는 문화. 이것은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법이 아니었어요. 살아남기 위해 자연스럽게 생겨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이 수천 년 동안 몸에 새겨진 겁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서로 다투고 경쟁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일상에서 꽤 치열하게 부딪힌다는 건 저도 서울 생활 며칠 만에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서 위협이 오는 순간 그 에너지가 하나로 모입니다. 평소엔 이웃집 얼굴도 모르던 사람들이 기름 묻은 해안을 닿기 위해 새벽 버스를 타고 태안으로 향합니다. 그것이 123만 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DNA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유전자처럼 전해배려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수천 년의 환경이 문화를 만들고 그 문화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다음 세대를 만드는 방식으로 각인된 집단적 본능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설계한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닌데 위기 앞에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 그것이 이 민족이 수천 년을 버텨온 가장 깊은 이유였습니다. 태안의 바다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됐습니다. 전문가들이 10년이라고 했던 것이 몇 년 만에 가능해졌어요. 효백 23만 명의 손이 그 시간을 앞당긴 겁니다.
저는 그 숫자를 노트에 다시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 줄을 더 썼습니다. 이 민족은 위기가 클수록 강해진다. 한국인은 어디서 왔을까요? 단순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며칠을 멈췄습니다. 한반도에서 수천 년을 버텨온 사람들의 뿌리를 모르고서는 그 생존의 비밀을 절반밖에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 연구실에 쌓인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고고학 발굴 기록, 기후 연구 데이터, 인류 이동 경로 분석, 퍼즐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가다 보니 예상치 못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의 조상들은 원래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유라시아 대륙 전역에서 기후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온난화하고 습연했던 동북아시아의 기후가 한랭 건조해지는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의 요동, 요서, 만주 지역 한반도 북쪽 넓은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수렵과 채집으로 먹고 살던 이들에게 건조해지는 땅은 먹을거리가 사라지는 땅이었거든요. 농경을 하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온이 내려가고 강수량이 줄면 작물이 자라지 않아요.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움직이는 것. 그런데 움직인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나고 자란 땅을 버리는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일궈온 터전에 포기하는 결정입니다. 거기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착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남쪽으로 내려오는 것, 그 결심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됐을까요? 대부분은 익숙한 땅에 남았을 겁니다. 버티다가 쓰러지는 쪽을 택했겠죠. 떠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발을 뗀 사람들. 그들이 남쪽으로,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결국 도달한 곳이 한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한 번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에 걸쳐 반복됐습니다. 기후가 변할 때마다, 북쪽의 환경이 악화될 때마다 새로운 집단들이 남하해 기존에 살던 사람들과 섞였습니다. 지금의 한국인은 그 긴 이동과 혼합의 결과물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주를 선택한 사람들은 평범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 두려움보다 가능성을 먼저 보는 사람, 어디에 도착하든 살아남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람, 그런 기질을 가진 집단이 수천 년에 걸쳐 한반도로 모여든 겁니다. 생물학적 유전자가 아니라 기질의 선택적 집중이라고 할까요? 강한 의지와 적응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쌓여온 거예요. 그 기질이 지금의 한국인 안에 흐르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그것을 종종 목격했습니다. 한국인의 성취 욕구는 제가 살면서 본 어느 나라보다 강렬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오디션을 보려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합격자에게 300개의 노래를 외우면 된다는 말을 듣고 실제로 300개를 다 외워서 다시 도전해 결국 합격했다는 이야기.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장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서울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이것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냥 당연한 일이에요. 중용이라는 개념도 같은 맥락에서 다시 읽혔습니다. 지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처음엔 그것이 소극적인 태도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의 이동과 생존이라는 맥락에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좋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쁠 때 너무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극한의 환경에서 집단이 살아남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거든요. 지속 가능한 생존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강렬한 의지와 성취 욕구가 부작용을 낳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그 이유를 경제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 저는 이 나라를 며칠 들여다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게 됐어요.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최선을 다할 수 없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낳지 않겠다는 선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 학원을 보내고 교육에 투자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려는 그 절박한 의지가 역설적으로 아이를 낳는 결정 자체를 막는 겁니다. 5,000년 전 혹독한 기후를 피해 남하를 결심했던 그 의지가 21세기에는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뿌리는 같은데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단점이 그대로 약점이 됩니다. 그것이 이 민족이 지금 마주한 가장 깊은 모순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임의 강함과 한계는 동일한 곳에서 온다. 수천 년을 버티게 한 그 의지가 지금은 스스로를 압박하고 있다. 그 모순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그것이 이 나라가 다음 1000년을 위해 답해야 할 지문이었습니다. 서울에 온 지 열흘째 되던 밤, 저는 홍대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연구 자료에서 잠시 벗어나 도시를 직접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작은 공연장 앞에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었고 그 옆 카페에서는 외국인 여행자들이 한국어로 메뉴를 고르고 있었어요. 길 건너 편의점에서는 일본인 관광객이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편의점 진열대를요. 저는 그 장면이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진열대가 관광 명소가 된 나라. 학자로서 저는 그 현상을 설명할 언어를 찾아야 했습니다. K문화라는 단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로 아는 것과 눈앞에서 보는 것은 달랐어요.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데이터를 다시 펼쳤습니다. 한국 대중문화의 세계적 확산을 수치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드라마는 190개국 이상에서 스트리밍되고 있고 한국 음악 시장은 10년 사이 3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한국 영화는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상을 휩쓸었어요. 한국 음식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식문화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숫자들이 말하는 것은 분명했어요.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왜 하필 지금인가? 한국이 갑자기 창의적인 나라가 된 건 아닙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 노래하고 춤추고 이야기를 만들어 왔어요. 그 문화적 에너지가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혹독한 환경을 버티며 쌓아온 감수성, 수백 번의 외침을 견디며 다져온 정서, 문치주의 아래서 글과 예술을 가까이 한 수백 년의 전통, 그 모든 것이 층층이 쌓여 있었습니다. 20세기의 전쟁과 가난이 그 잠재력을 눌러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그 압력이 풀리기 시작했고 21세기 들어 폭발적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댐이 터진 것처럼 수천 년 동안 쌓인 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린 것처럼 저는 이 현상이 단순한 문화산업의 성공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확신하게 됐습니다. 한국 문화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유가 따로 있었거든요. 자연과 공존하려는 감수성,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깊이 표현하는 방식, 공동체와 개인 사이의 긴장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서사. 이것들이 지금 시대가 목말라 하는 것들과 정확히 맞닿아 있었습니다.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고 공동체의 해체를 걱정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 시대에 한국의 문화적 코드가 공명하는 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저는 균열을 발견했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연구실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붙은 메모지 이야기였어요. 같은 층에 사는 이웃이 엘리베이터 앞에 붙여놓은 메모였습니다.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을 때는 나오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메모를 받은 사람이 이게 잘못된 건지 인터넷에 올렸고 수십만 명이 그 글에 반응했습니다. 이것이 뉴스가 되는 사회, 이웃의 얼굴을 모르는 것이 당연해진 사회.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농경 공동체의 두레문화, 이웃이 이사를 오면 떡을 나누고 집들이를 열던 문화, 마을 사람 모두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함께 돌보던 문화, 그것이 급격한 도시화와 함께 빠르게 해체됐습니다. 농촌 인구가 90%였던 나라가 불과 수십 년 만에 도시 인구가 90%인 나라로 바뀌었어요. 세계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속도의 변화였습니다. 그 속도 앞에서 공동체의 문화가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저는 이 균열이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뭉치는 DNA는 살아있지만 평시의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 그것은 이 민족의 가장 강한 무기가 녹슬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동시에 다른 가능성도 보였습니다.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로서
그 변화를 오랫동안 주시해왔는데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세계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크게 말하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주장하고 네트워크를 넓혀가는 사람들이 앞서가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AI가 그 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혼자 깊이 생각하고 집중력 있게 파고들고 내면의 아이디어를 AI와의 대화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오히려 강력한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한국인의 기질이 바로 그런 방식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좁은 땅에서 깊이 파고들며 버텨온 사람들, 표현보다 내면의 단단함을 먼저 키워온 사람들, 그 기질이 AI 시대의 역설적인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용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시대였다면 앞으로는 조용하지만 깊은 사람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올 수 있거든요. 홍대 거리에 그 외국인 관광객이 편의점 진열대를 촬영하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세계로 퍼져나가는 나라. 수천 년의 잠재력이 지금 이 순간 폭발하고 있는 나라. 그러나 동시에 그 빠른 성공 뒤에서 공동체의 뿌리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는 나라. 저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가장 빛나는 동시에 가장 위태로운 순간을 살고 있다.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문명의 죽음을 연구해 왔습니다. 사라진 문명들의 공통점을 찾고 붕괴의 패턴을 분류하고 어떤 조건이 겹치면 어떤 결말이 온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하는 일. 그것이 40년 넘게 제가 해온 작업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문명의 강함이란 결국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수렴된다는 결론에 오랫동안 기대어 있었습니다. 강한 나라가 살아남고 약한 나라는 사라진다는 것. 그것이 역사의 법칙이라고 믿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원고를 펼쳤습니다. 이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미 결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작은 나라라는 것. 지정학적 행운과 외부의 무관심이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것. 그런데 서울에서 보낸 2주가 그 결론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하나씩 돌아보겠습니다. 한반도는 삼킬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강대국들이 탐을 내면서도 끝내 온전히 손에 넣지 못한 건 운이 아니라 지형이었고 그 지형이 수천 년에 걸쳐 이 민족의 생존 방식을 빚어냈습니다. 운치주의로 나라를 운영한 선비의 나라는 유럽보다 수백 년 앞서 권력의 정당성을 학문에서 찾았고 그 철학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문명의 기질을 만들어냈습니다. 위기 앞에서 123만 명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나라, 12척으로 133척을 이긴 나라. 그 힘의 뿌리는 수천 년 전 북방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혹독한 환경을 버티며 쌓아온 결속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문화라는 형태로 세계 앞에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장면을 잊을 수 없습니다. 홍대 거리에서 마주친 외국인 관광객이 편의점 진열대를 촬영하던 장면이에요. 대단한 문화재도 아니고 유명한 관광지도 아닌 편의점 진열대가 촬영 대상이 된 나라. 일상이 문화가 되고 그 문화가 190개국으로 퍼져나간 나라. 이것이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수천 년 동안 층층이 쌓인 감수성이 20세기의 전쟁과 가난이라는 압력을 지나 21세기에 폭발한 거예요. 물론 이 나라에 그림자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공동체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웃의 얼굴을 모르는 아파트 사회,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지나친 성취 욕구가 만들어낸 역설적 소진, 수천 년을 버티게 한 그 강렬한 의지가 지금은 스스로를 조이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뭉치는 DNA는 살아있지만 평시의 결속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어요. 이것이 이 나라가 지금 마주한 가장 깊은 균열입니다. 그러나 저는 비관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민족은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을 버텨왔습니다. 북방에서 내려오는 결단을 내렸던 사람들, 임진왜란의 폐허에서 다시 일어선 사람들, 한국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산업화를 이뤄낸 사람들, 그 긴 생존의 역사 앞에서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 민족이 처음 맞닥뜨리는 종류의 시련이 아니에요. 그리고 AI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깊이 파고들고 집중하고 내면의 단단함으로 승부하는 방식이 강점이 되는 시대. 저는 그 시대가 한국인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크게 말하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앞서가는 세상이었다면 앞으로는 조용하지만 깊은 사람이 빛을 발하는 세상이 올 거거든요. 한강의 불빛이 수면 위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원고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40년 전 처음 이 질문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했을 때 저는 한국이 통계적 이상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예외 사례. 그런데 서울에서 보낸 2주가 그 생각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제 법칙이 틀렸던 겁니다. 문명의 강함은 군사력이나 경제력에서 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온전하게 자기 자신으로 살아남느냐에서 옵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세계사에서 가장 강한 문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한국은 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강한 문명의 증거다. 원고를 덮었습니다.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강은 이 나라와 함께 흐를 겁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62살. 마지막 현장 연구의 결론은 예상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을 연구하러 왔다가 제 학문을 다시 배우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강대국에 둘러싸이고 땅은 좁고 수백 번의 외침을 당하고도 사라지지 않은 나라. 하버드의 노학자가 40년 법칙을 스스로 뒤집으며 고백한 그 한 줄이 오늘의 전부입니다. 한국은 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댓글로 대한민국 최고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이 나라를 살아낸 모든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요방이었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